예, 3월 FOMC가 끝난 이후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도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장중 10년물 국채 금리가 2.5%를 넘어서면서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준의 저주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주말에는 네. 지금 한국경제신문에 인사들이 나서요. 예.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새로운 진영에서 내는데 아무래도 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문 만들어나고 고민을 많이 바쁘셨구나.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지금 뉴욕 증시가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국채 금리가 뭐 3년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 날 발생하고 예. 한 달이 지났습니다는 처음으로 월가의 시장 참여자들의 어조 지수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반드, 인터리스트 예. 이렇게 채권 금리가 더 관심이 된다. 이것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는 시장의 본질적 내용에 더 치중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시장의 관심이 국채 금리 쪽으로 온 데는 하나의 특이한 사건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2.5% 돌파했죠. 예. 그래서 지금의 미국 국채 금리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는 단기물의 금리가 장기물의 금리보다 더 빨리 오른다. 똑같이 올라가지만 속도로 볼 때는 정책을 반영하는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는 3월 회의 이후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는 역대로 가장 빠르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2%가 언제 돌파할 것이냐 이 관심이 됐었는데요. 지금 2.5% 돌파하다 보니까 3%가 얼마나 돌파하느냐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이 헷갈리시는 것은 지난 주말에도 저한테 많이 문의했던 것은 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증시는 비교적 괜찮을까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3대 지수를 보면 나스닥 지수를 제어하고는 오히려 거꾸로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S&P 지수는 올랐죠. 예.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지난 주말에 하락폭이 22포인트 정도 끝나기 때문에 네. 이조차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떠냐? 보통 금리는 네. 주가의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악재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 부분을 극복하는 거 오히려 네. 거꾸로 금리 인상이 호재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궁금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경제 이론은 다른 측의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궁금증을 좀 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채가 이렇게 오르는데 왜 또 시장은 잘 가는 건지. 그거는 3월 회의 결과에 역행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지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9%인데요. 예. 인플레 타겟팅 수준이 2%니까 한 4배 정도 높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더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3월 회의의 시장의 관심은 금리는 0.5%포인트 이상 오른다. 그다음에 QT도 연기할 수 있다 하는 그렇죠. 이런 강한 급진적 출구 전략이 있는데 오히려 3월 회의 결과에서 보면 그런 시장의 예상의 변화 반할 만큼 금리를 0.25%포인트 이렇게 인상에 그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파월의 반란이다. 시장의 예상에 대비해서 파월의 반란이다. 파월스 리졸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리볼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때 시청자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파월의 반란 대비해서 시장의 역습이 될 것이다. 오히려 마켓 리볼트라는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것은 네. 결과로 정책적으로 당신이 다 못 올렸어. 근데 이것이 시장에서는 빨리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파월 의장에 비해서 반란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3월 회의 직전에 시장 금리는 빨리 올라간다. 금리는 빨리 올라간다 하는데 3월 회의에서 정책 당국자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이 예상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시에서는 일단은 예상대로 올라갔으니까 예. 부담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빨리 올라가더라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은 시장에 예상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금리 상승이 나스닥 지수라든가 이런 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지표상 5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 이것에 왜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두나요? 지난 주말에 특히 월가에서 기술적 지표들, 아카운프라든가 기술적 지표를 네. 중심으로 해서 S&P의 구성항목 중에 한 58%가 이제는 이 5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서학개미들이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시는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 알파벳도 5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1월 24일 날 네.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에 돌파했다. 하향으로 그때 돌파했다. 음. 본격적인 이렇게 조정 국면을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2개월 전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50일 이동 평균선을 거꾸로 상향 돌파하니까 이제는 기술적 쪽에서 본격적 조정 국면에 대한 우려, 월가의 우려 네. 이런 것이 시장 참여자들 주식 투자자 사이에 아주 억눌렸었는데요. 이걸 좀 풀게 해준다. 풀게 해준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S&P 이 구성 항목 중에 지금 58%가 5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는 이것이 한 70%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 지난 2개월 동안 기술적 지표에서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함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그 어느 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2,400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비관론이 나왔습니다는 그런 비관론을 좀 탈피할 수 있다 하는 이 측면에서 요 기술적 지표의 5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문제도 네. 지난 주말에 월가의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국채금리 올라갔는데 주가는 괜찮고 50일 이동 평균 상향 돌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관론이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보면 지금까지 국채 금리가 꾸준히 좀 상승세를 타왔는데 지난 주말에 특히나 급등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가 국채금리가 뭐에서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을 통계기법상 팩터리스 요인 분석 기법 보면 네. 대체로 수급 요인, 서프라이와 디맨드 수급 요인에서 공급 요인이 많아질 때에는 예.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비례 가격에 있는 국채 금리 올라가겠죠. 근데 최근에 그 시청자분이 아실 것은 지난 주말에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가는 거는 네. 수급상에 의해서 만약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항상 변할 수 있는 expectation, 그렇죠. 기대에 의해 가지고 expectation 이렇게 사이코로지 이펙트에서 올라갔다.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대 심리를 이렇게 올리게 했던 그래서 네. 국채 금리를 끌어올게 올렸던 요인이 뭘까? 뒤늦은 FOMC 멤버들의 반성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3월에 0.25%포인트 예. 이렇게 인상에 그쳤는데요. 자, 지난 주말에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나서 지금 저쪽에 이제 자막에 나오는 거 보면 파월 장도,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죠. 그 다음에 메스터 클리블랜드죠. 그리고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에반스, 시카고, 윌리엄스, 뉴욕, 네. 연준 전부 0.5%포인트 뒤늦게 올리겠다 하는 네.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이 시장의 기대 수준을 국채금리를 올릴 때 익스펙테이션을 끌어올린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서 일단은 익스펙테이션을 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에도 윌리엄스라든가 해서 나머지 그 FOMC 멤버들의 발언이 있는데요. 이 또한 상당히 기대가 높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발언 결과가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만큼 익스펙테이션 예상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아까 우리 캐서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시티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기준금리를 보면 2%인데 3%까지 올라갔다. 네. 기준금리를 보면 내년에 3%인데 이것이 1년 앞당겨서 3%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이거는 꺾여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참여자 사이에 익스펙테이션이 올라가 어느 쪽으로 금리가 올라가 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가격이 앞으로 떨어져? 그러면 미리 채권을 팔아버리죠. 그러면 시장에서 보면 채권 공급 물량이 증가해 채권 가격이 떨어져 금리는 올라가.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 수준 때문에 네. 수급보다도 기대 수준 때문에 올라간 거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위원님께서도 자주 언급을 해주셨던 마샬 플랜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마샬 플랜 얘기가 최근에 많이 등장하죠. JP모건의 나이번 회장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뭐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사실 그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아삭이 나타난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국제 원자재 시장에 마샬 플랜과 같은 굉장히 대대적인 원조 계획이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이먼 회장이 마샬 플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사실 올해도 많은 그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 그래도 주식에 남아 있어야 된다. 티나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 그쵸. 주식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가 올라가면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구매력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지금 채권 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채권 부분이 아삭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권사도요. 이 채권을 보유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가 평가상이 나타나서 예. 1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부분이 완전히 아삭이 났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채권 부분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에서 피해를 미쳤던 유럽을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유럽을 부흥을 개발시켜야 된다 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샬 플랜의 입장을 따서 마샬 플랜 계획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채권 시장이 전쟁의 폐허가처럼 금리가 빨리 올라가다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전쟁의 폐허 같거든요. 이 부분에 좀 마샬 플랜이 필요하다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용어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자재 시장과 그다음에 사실 그 채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수급상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국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올해 그 뭐 코스피 지수가 2,400, 2,200 하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주식이다. 네. 지금 인플레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현금 갖고 있지 말아라. 그래서 현금은 적정량만 갖고 있어라. 그리고 금리는 많이 올라간다. 채권이 가장 손실이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티나가 되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왜 그렇게 말씀드렸나 하는 것을 그대로 알 수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단기 국채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다, 뭐 역전 가능성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캐스터분이라든가 예. 정인설 특파원께서도 자 똑같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우리 캐스터분께서는 경기 침체 시그널가 아니다. 그다음에 정인설 특파원께서는 경기 침체 신호다. 네. 서로 헷갈리시죠?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 사실 장기 금리가 떨어져서 역전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예외 없이 경기가 침체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최근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장단기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특징이 같이 올라간다. 같이 올라가는데 단기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간다. 그렇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종전과 다른 것은 같은 정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 과거에는 장기 금리 하락, 실무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데 지금은 정책 요인이 많이 반영하는 단기 금리가 빨리 올라가서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더라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다.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 신호다. 이렇게 네.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습니다. 항상 장단기 금리 초기가 역전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단기 금리 차가 범위가 역전되는 것이 확산되면 네.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발릴 수밖에 없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난주에도 자 중기물에 해당되는 3년물과 10년물, 그다음에 5년물과 10년물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버팀물에 있어서는 2년물과 10년물, 지금 20bp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인데 너무 빨리 축소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작년 10월에 130bp에서 지금은 13bp, 20bp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10분 내에 축소됐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는 시청자 여러분
자, 마지막 두 개 중에 2년물과 10년물, 정의설 특파원과 맞장구로 이번 주에는 2년물과 10년물, 단기물의 대표격인 2년물, 장기물의 대표격인 10년물과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주에 월가의 최대 관심이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단기물의 대표가 네. 미 재무상증권 3개월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10년물이 장기물인데요. 마지막 버팀목에 해당되는 3개월물과 그다음에 10년물과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장단 기간에 이렇게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보면 3년물, 5년물, 3년물, 10년물, 5년물, 10년물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예. 이제 이번 주에 2년물과 10년물, 그다음에 3개월물과 10년물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아마 장단기 금리 간의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의 본격적인 시그널이랴 하는 이런 쪽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2년물, 10년물, 3개월물과 10년물 이 금리 차가 어떻게 축소되는지 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좀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갈수록 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에도 투자구루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비관적 전망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보면 이 대목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예. 페드도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경기 침체가 하는 측면에서는 자 지금의 정책 당국자 예. 자 한편으로서는 파월 의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무장관도 제닛 옐런도 이분도 과거에 파월 의장 직전에 페드의 의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해국께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정책 당국자 입장에 딱 해서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다 하면 부담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장단기 금리 간의 역전 현상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의 범위가 확산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당신네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신호로 네.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자 성장률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헤지 펀드 중에서는 자기의 뜻대로 관철시키는 아마 이번에 주주총회에서도 한국의 주주총회에서도 네. 이제는 소액 주주들이 그만이 있구다 안 있거든요. 어, 자 이사회 교체해라. 저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해라. 예. 회장이라도 저 교체해라.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주주의 권한을 과거에는 주청에서 결정되는 사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는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행동주의 헤지펀드거든요. 행동주의 헤지펀드 중에서 자 이렇게 과거에서 늑대, 늑대 이렇게 표현했던 게 네. 칼 아이컨입니다. 지난 주말에 칼 아이컨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채권왕의 건들락 이런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채권 금리의 장단기 금리 현상의 범위가 확대되면 발생할수록 미국 경기의 경기 침체 논쟁이 굉장히 가열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다음 달에 벌써 올해 1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발표되는데 예상이 이미 굉장히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행국께서 다음 달이라 하는데요. 네. 이번 주말서부터 그러네요. 다음 달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아마 네. 미국의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된 예. 어닝 시즌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채권 금리 장단기 역전 속에 미국 경기 향방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미국의 월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의 쏠림 현상, 미국의 페드에 대한 쏠림 현상, 자 국제 자금에 있어서는 미국의 금리에 대한 쏠림 현상, 증시에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지금의 미국 경제 건전한가 하는 측에서는 1분기 성장률의 속보치가 발표되는 네. 4월 달 말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한 달 전에는 보통 1분기에 지금 이날 1월, 2월, 3월 이렇게 단기 지표, 부가가치의 단기 지표를 가지고 애틀란타의 GDP Now라든가 네. 그다음에 뉴욕의 GDP 캐스터에서 아마 1분기 성장률의 속보치 미 상무부가 발표되는 속보치의 전에 아마 예상치들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번 주 그래서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2% 정도대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올해 그 작년 그 4분기 성장률이 6%대로 굉장히 높은 점을 예. 감안해 볼 때, 자 2%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리 베이스 이펙트라 하더라도 3분의 1 토막되면 자, 미국 경제가 당신네들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니 옐런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미국 경제가 괜찮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이거 각도에서 자, 3월 회의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한국경제TV에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올해 미국 경제의 페드의 전망치를 2.8%, 4%, 2.8%잖아. 미국 경제 괜찮다. 왜 괜찮으냐? 잠재 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낮췄거든요. 이건 예.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잠재 성장률을 1.7%로 낮춰놓고 예. 미국 경제 성장 1.8%니까 오큰 법칙성은 GDP 갭이 아직도 인플레가 갭이 발생한다거든요. 근데 당신들 페드에서 잠재 성장률 이렇게 낮춰라는 잠재 성장 낮춰놓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번에 경기 논쟁은 굉장히 심해질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본다면 지난 8월부터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만큼 상황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우리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가 역시 우리 경제 상장이 어렵다는 것은 그쵸. 지난번에 우리가 뭐 IMF의 중간 전망이라든가 그런 예. 측면에서 24년 만에 일본에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역전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후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난 상황인데요. 예. 성장률이 2% 초반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그쵸. 경기가 중요하다. 이번 주에 경기와 관련된 국무총리, 뭐 인선자 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인데 물가가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이창용 여기 뒤쪽에 네. 이렇게 신임 한국은행 내정자께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지 않겠느냐. 그쵸. 뭐 저보다 훌륭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으면데 진짜 한국은행 그 이렇게 총재 같은 경우는 진짜 적임자가 됐다. 예. 잘 풀어나가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잘 풀어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러나 어느 적임자가 오든 간에 지금은 모든 국민이 같이 경기랑 물가를 잡는 예. 거다. 그래서 포로포블 있고 경제정책이다. 예. 아무리 이창용 하는 내정자께서 또 네.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경기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간다 하되 국민이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적극적 협조해서 물가도 좋고 네. 그다음에 우리 성장률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좀 앞으로 전개됐으면 바랍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